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착하다고 직감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사기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더더욱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을 땐 전혀 악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악인 같지 않은 얼굴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은 모조리 다 털어갑니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달리 대규모의 돈이 투입되므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호갱들이 무너져 주저앉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돈 벌기 쉬운 호갱들을 찾아다니면서 뒤통수 치는 것이 이들에겐 제일 중요한 일이죠. 이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썩은 빌라를 깔끔한 새 아파트로 바꿔주겠다. 좋지? 근데 막상 설명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과 비슷하게 설명을 하죠. 실상은 재개발, 재건축과는 전혀 다른데 말이죠. 사실 대부분의 일반인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맹점을 파고들어 이러한 놈들은 호구들을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들의 타겟에 걸리게 되면 수억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타겟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썩은 빌라를 고급 아파트로 바꿔준다? 이러한 달콤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파급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실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알고 있다고 해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니까 용어 하나하나 떼서 보면 가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로가 맞습니다. 두산백과에 찾아보니 고속도로를 제외한 시가지의 일반 도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가로주택 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 사업이라 보면 됩니다. 사진은 기반시설이 노후하고 주거시설 역시 낙후된 지역인데요. 재개발은 쉽게 말하면 이러한 넓은 지역을 통으로 바꾸는 작업이라 보면 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렇게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라 보면 됩니다. 100%딱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재개발은 넓은 지역을 대규모로 갈아엎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가로주택은 처음에 터 자체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된 곳은 나홀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여기서 핵심은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여러 필지를 공동 개발하여 사업이 어려운 과소필지의 개발이 가능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있어 사업 규모도 증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타이트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단축, 이 말은 확실히 맞고요. 주민 부담금 최소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최소화가 된다는 건지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주민 재정착 전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 하다가 기존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는 게 아니니 효과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위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단축된다고 했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른 특장점이긴 합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되니 여기서 시간이 엄청 많이 세이브가 되고 사업 시행 인가도 관리처분 계획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균 3, 4년의 정비사업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건축, 재개발과는 확실히 압도적으로 빨리 처리되긴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이라는데 기존 주민은 종전의 자산 가치에 따라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어 새집과 임대 수익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가능. 근데 실상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따져보죠. 이러한 집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러한 집들을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와, 저런 집에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낡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왜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인기일까요? 말 그대로 그 낡은 빌라, 낡은 아파트를 부시고 새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겠죠. 이와 동시에 자산 가치가 급격히 증대되니 더 인기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것부터 엄청난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업시행 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인가 등 여기 표에는 최대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아무리 대지 지분이 많아도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 사업성 분석을 오지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의 변수도 사실 너무도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장기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묶여버리게 됩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달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 등을 모조리 패스해버리고 조합 설립 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 이주 및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조합 해상까지 평균 3, 4년의 시간이 걸리니 개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개꿀일까요? 이러한 오른쪽 집에서 왼쪽 집으로 바꿔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실 건가요? 대부분은 하신다고 하겠죠? 하지만 전제 조건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의 패러디 장면인데 이병헌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에 김영철이 넌 나에게 지역주택조합을 주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역주택조합원이 된다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대부분은 반대하시겠죠? 만약 내가 조합원인데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 물량도 똑같이 10억이다. 그러면 이러한 입주권을 사람들이 사려고 할까요? 즉 인기가 있을까요? 당연히 인기가 없죠. 일반 분양으로 받는 것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저렴해야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지난달에 있었던 흑석동 자이 아파트가 24평 무순위 청약 한 세대 나온 것이 83만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미치게 달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파트가 브랜드 아파트라서? 동작구 흑석동이라 강남 접근성이 좋아서? 그냥 이게 인기 있었던 이유의 전부예요. 시세는 12억인데 분양가는 6억 5천이니까 안전마진이 5억 이상 깔고 가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거죠. 즉 남들보다 싸게 사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로주택 정비구역은 이꼴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가 많은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3을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규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도조례에 따라 15층 이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15층 이하가 대부분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소규모 블록 단위로 재건축을 하고 15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사진과 같이 새로 지어져도 나홀로 아파트가 대부분이며 이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거의 1대1 재건축입니다. 즉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없고 기존 조합원들이 그대로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존 낡은 빌라에 있던 세대수 합이 200세대인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210세대로 10세대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죠. 비율로 따졌을 때는 기존 세대수 대비 5% 늘어났으니까 얼마 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 아파트로 짓게 되는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이면 조합원들은 기존 낡은 집 감정평가 금액에 분담금까지 합해서 5억의 돈을 다 지불해야 저 나홀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난 조합원이라 5억의 분양을 받지만 나머지 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쫙 풀어서 그것도 조합원 분양가보다 2배로 더 비싸게 팔아야 사업성이, 즉 수익성이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보다 가격은 훨씬 비싸되 조합원 물량보다 훨씬 많아야 조합원의 분담금이 감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풀어서 하는데 반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 구조적 특성상 소규모 공동주택이므로 일반 분양할 물량 자체가 거의 없으므로 조합원의 분담금은 엄청 커집니다. 즉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전혀 좋지가 않은 거죠. 또한 가로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을까요? 물론 건물 외관만 보고 그 집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과 같은 집들이 서울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는 20억이 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투자 수요도 있기에 저러한 낡은 빌라의 소유주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내 가로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안에 있는 낡은 가로주택을 감정평가했더니 1억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했을 때 제일 작은 평수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인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예시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진행되는 사례를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가로주택 조합원들이 3억 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지급할 돈이 있을까요? 솔직히 거의 없을 겁니다. 대출을 낀다고 해도 부담스럽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 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로주택 조합 조합원이고 내가 제일 작은 평수를 4억에 분양받았는데 조합원 분양 말고 일반 분양했을 때 일반 분양가가 8억이고 해당 아파트 입지를 생각을 했을 때 8억이라도 충분히 사람들이 달려들 만한 상황이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라도 돈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들어가야겠죠. 또한 아까 기존 집 감정평가 금액이 1억이고 내가 조합원으로서 제일 작은 평수 분양받게 될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라고 했는데 이 조합원 분양가 4억이 과연 확정적인 금액일까요?
요즘 진짜 공사비 상승이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 기사인데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라고 합니다. 조금 과장이 섞여 있긴 해도 그만큼 건설자재의 원가 상승이 정말 엄청 가파른 상황입니다. 분양 신청 시점 당시에는 평당 공사비가 600만 원 초반대라 조합원 분양가가 제일 작은 평수 기준 4억이라고 했지만 실제 착공 시점에서는 600만 원대가 아닌 900만 원대면 이 조합원 분양가 4억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5억이거나 5억 이상이 되겠죠. 100번 양보해서 그냥 나홀로 아파트라도 분양받아야지 라는 생각에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분담금 3억 내면 괜찮겠지? 했다가 갑자기 분담금이 1억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분담금으로 허리가 휘는 게 아니라 허리가 주저앉게 됩니다. 부동산 기사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전국 곳곳에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사는 기존 계약 금액으로는 수지 타산이 전혀 안 나오니 공사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고 싶겠어요? 양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공사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가 앞으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없을까요? 실상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규모 자체가 소규모이다 보니 즉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메이저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 냄새가 나는 곳이면 이러한 일군 건설사들이 가만히 그 현장을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말 화제가 되었었던 기사인데 LH의 브랜드인 안단테를 넣으면 그 아파트가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시공사인 자이 브랜드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기사입니다. 아무리 요즘 일군 건설사들조차 건물을 부실하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브랜드를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가로주택 1호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다성 이즈빌인데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96세대이고 2017년 11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최고 8층인데요. 이 집의 18년도부터 23년 시세 흐름을 보면 18년에서 20년 부동산 초호황기 때도 가격 상승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성 이즈빌 근처에 있는 암사동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뷰는 19년 7억 9천에서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16억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은 11억대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다성 이즈빌 시세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신가요? 차이가 엄청나지 않나요? 서울시 관악구 내에도 이러한 가로주택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좀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 2020년부터 2021년도에 분양한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엄청납니다. 100몇 대 1, 많게는 787대 1까지 갑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분양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스카이는 246대 1까지 갔었네요. 당시에는 부동산 불장이라 서울이면 묻지마 투자하는 경우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 건물 어디일까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바로 아실 겁니다. 방금 말했던 신림스카이입니다. 2021년 8월 기사인데 이런 걸 누가 사? 했던 나홀로 아파트가 대박났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 아파트의 결과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최근 올해 6월까지 16차 무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 조건을 보시면 쉽사리 진행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동의를 했을까요? 과연 무슨 말을 들었길래 동의를 했을까요? 만약 조합 추진 직원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주민들을 상대로 분담금은 호당 최소 3억이 들어가고요. 향후 이 건물을 부수고 지어지는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로 다른 단지 새 아파트에 비해 가치 상승은 저조하며 이 분담금도 앞으로 계속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분담금에 있어 자신들은 어떠한 책임도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 살고 계신 주민들이 동의를 했을까요? 솔직히 여기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 대다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내용인 것도 사실입니다. 애시당초 이러한 주민들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들이기에 이들 대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바꿔드리게 되며 이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이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새 집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 입지가 좋아서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죠. 저는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제 지인이 거주를 하고 있기에 분양을 받지 말고 그냥 현금 청산 받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지인 역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며 동의를 언제 했는지 정확히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 제외 다른 조합원 분들은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취지가 완전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다고 해서 낙후된 동네를 그냥 방치해야 한다는 명분이 타당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헌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과정은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좋죠. 그런데 저는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더 접근을 하는 것이고 투자 대비 너무 남는 게 없다. 신경 쓸 게 많되 이득이 되는 것은 거의 없으므로 가로주택 정비구역 투자를 비추한다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저에게 분양 신청 안 해서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말했던 분양 상담사님. 그 집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재건축되고도 그 새 집이 향후 많이 오른다면 저는 그 이익 상승분 전부를 분양 상담사님에게 전부 지급할 용의도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동시 상승할 때 그 집이 오른다는 조건 말고 다른 단지에 비해 해당 단지의 상승분이 더 높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다른 대단지 새 아파트들은 많이 오르는데 해당 새 집은 거의 오르지 않거나 분담금이 지금보다 훨씬 상승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없고 계속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그로 인한 손실분을 저에게 돌려주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함부로 후회되는 결정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손해를 봐도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실 거잖아요. 상대방이 어려 보인다고 어수룩해 보인다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 함부로 내뱉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영세 서민들을 나락으로 빠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굴만 보았을 땐 전혀 나쁘게 보이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처럼 설명을 해서 삐까번쩍한 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할 땐 왼쪽 집같이 설명을 하고 지어지고 나면 오른쪽 집 같은 것을 주는 거죠.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해당 글귀를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